늦은 밤에 일어난 고작 8살짜리 소녀의 갑작스런 실종, 그리고 가족의 신고로서 곧바로 시작된 경찰의 수색. 이 수색은 아침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산업 폐기물 매립지에서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채 죽어가던 모습으로 발견된 소녀.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짜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Paige, you're fun. Stop last morning I have a duty. You keep saying shut up. Shut up.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범인은 누구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입니다. 2005년 플로리다의 레이크워스. 이곳에 살고 있던 8살의 라시엘 낸스 양은 매우 발랄하고 총명한 아이로서 같은 동네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마시의 휴머스 씨도 그런 아이가 기특하여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림과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겐 이웃집 친한 할머니인 리사 테일러 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마다 라시엘을 돌봐주던 리사 씨는 마셸의 입장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5월 21일 토요일, 마셸은 여느 날처럼 주말 알바를 나가면서 딸 라시엘을 리사 씨에게 맡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딸에게 키스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시엘은 하루 종일 리사 씨의 집에서 살고 있던 17세의 밀라그로 커닝햄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밀라그로는 리사 씨의 아들 에디가 길거리에서 알게 된 친구로서 바하마에서 건너와 노숙 생활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집도 없이 떠들고 있다가 우연찮게 에디를 만나게 되었고, 곧 어머니인 리사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흔쾌히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다고 했죠. 고마운 마음에 여러 집안일이나 라시엘 돌보는 일 등을 하며 신세를 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라시엘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고 마시엘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잠에 든 지 몇 시간이 지난 5월 22일 일요일 새벽 1시, 리사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딸인 다니엘의 인기척에 잠에서 깨었고 라시엘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엔 라시엘이 없었고 다니엘에게 물어보았지만 있는지도 몰랐다며 답해왔습니다. 결국 집의 모든 불을 켜고 라시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마시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하지만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해진 리사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라시엘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고 더욱 멘붕이 온 리사 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누군가가 납치한 것 같다고 하였죠. 몇 분이 지나 도착한 경찰관들은 마셸과 리사에게 아이의 수색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하루 동안 라시엘을 돌봐주었던 밀라그로가 갑자기 끼어들어 누구도 상상치 못한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백인 남자 3명 정도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더니 라시엘을 데리고 나갔고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태워서는 가버렸어요. 차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낡은 스테이션 웨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라시엘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서 따라갔어요. 한 8블럭 정도 뛰어왔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따라잡았는데 그 남자 3명이 모두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었어요. 8블럭을 뛰어서 쫓아갔다. 아니, 8블럭을 뛰어서 쫓아가서 따라잡았어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한 20분 동안 맞은 것 같아요. 20분 동안 구타를 당했다. 그런데 꽤 멀쩡하시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약을 발랐어요. 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밀라그로를 보고 있던 마셸과 리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에 쌩쌩 달리고 있던 차량을 8블럭이나 뛰어가 따라잡은 것과 20분 동안 두들겨 맞았다는데 그 어디에도 다친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생각은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라시엘이 실종된 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경찰은 리사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종 수색을 지휘하고 있던 마이크 드리스콜 형사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도 명확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지도를 보며 아이가 버려졌을 만한 위치를 탐색하던 중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산업용 폐기물 매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의 수사관들은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고
매립지 입구에서 땅바닥에 버려진 작은 반바지 한 벌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반바지를 확인한 그들은 틀림없이 어린아이의 것이라 판단하였고 라시엘이 그곳 어딘가에 버려졌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였죠. 펜스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흩어져 구석구석 살펴보던 중 마이크 형사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통 안에 있던 사람의 손이었죠. 그리고 큰 콘크리트 조각들 아래에 깔린 채 작은 틈으로 나와 있던 손으로 보았을 때 라시엘의 시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곧바로 다른 수사관들을 불러 그 콘크리트 더미를 드러내려던 그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는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깔리고도 살아있던 것이었죠. Sergeant Mike Hall knew bad guys dump things in trash bins. He's seen it all, but on a blistering hot Sunday afternoon, the last thing he expected to find in this dumpster was an 8-year-old girl. So I start looking a little bit more, and as I look in between the concrete blocks, I see a small hand and a small foot. She was dumped head first into this yellow recycling bin, rocks like this one piled on top of her small body. These 3 rocks right here are about similar in size and shape. Holy cow. Yeah, exactly. I mean, that's probably a good 50 pounds, right? You know, I mean... Hall feared the worst. He could only make out a tiny hand and foot, and neither were moving. The cop with a hunch called Detective Dave Matthews for backup. You're cops, you've been cops a long time. You come across a dumpster. You were expecting to find a dead little girl. Absolutely. But when Matthews approached the dumpster, he saw something he'll remember for the rest of his life. When I first looked down and I saw her finger move, we jumped inside the actual dumpster, and we immediately started removing the stones from her. She was very weak, but she was conscious and she was alive. That's what we were looking for. 조심스레 하지만 신속하게 콘크리트 더미를 치운 그들은 반쯤 죽어가고 있던 라시엘을 구출할 수 있었고 이 기쁜 소식을 리사와 마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은 라시엘의 상태는 만약 10분 정도만 더 콘크리트 조각에 깔린 채 방치되었다면 장기가 파열되어 사망했을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크 형사가 아니었다면 이미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거라는 말이었죠. 하루가 지나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한 라시엘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남자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밀라그로가 그랬어요. 마실은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라시엘을 돌봐주었던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거라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고 있다가 누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밀라그로가 보였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잠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발도 안 신고 자던 옷 그대로 입고 집 앞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릴 거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절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옷을 모두 벗기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주먹으로 또 때리고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죽은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숨을 참고 죽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절 어깨에 짊어매더니 울타리 안으로 집어 던져놓고는 자기도 넘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절 다시 짊어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돌들을 제 위에 쌓기 시작했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계속 웃으면서. 약 8시간 동안 수십 킬로그램이 나가는 콘크리트 돌덩이 아래에 깔려있던 라시엘은 결국 마이크 형사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으로 밀라그로는 미성년자 살인 및 납치, 성폭행, 유기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그 재판은 4년 뒤인 2009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피해자가 죽은 척을 했을 뿐이지 이미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대배심을 통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밀라그로는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배심원단은 그의 뻔뻔함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판사는 모든 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약 1년 후 진행된 항소재판에선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는 형법을 적용시켜 무기징역이 아닌 5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밀라그로의 국선 변호인은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추가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장이 몹시 좋지 않은 데다가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죠.
이 감형 재판에서 피해자인 라셸이 나와 자신이 당했던 무자비한 범죄에 대해 증언하였고 결국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50년형이나 종신형이나 이미 신장이 망가진 밀라그로의 상태를 보자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값진 삶을 얻게 된 라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돕고 있다고 하는군요. 노숙을 하던 자신을 받아준 은혜를 갚진 못할 망정, 끔찍한 짓으로 악몽을 심어준 밀라그로 커닝햄.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상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